태양 뒤에서 무언가 변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태양과 정렬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72시간이 지난 지금, 돌아오는 데이터는 가장 회의적인 천문학자들조차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설명을 찾게 만들었다. 붉은 먼지 투성이의 성간 해성으로 들어갔던 것이 파란색으로 나왔다. 살짝 파란색이 아니라 파란 빛이 감도는 것도 아니다. 태양 자체보다 더 푸르렀다.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내용을 꼭 들어야 할 다른 분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현지 시간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최근 밤하늘에서 특이한 천체 활동을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정말 이 커뮤니티가 성장하도록 돕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하이프 버튼을 눌러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맥락에서 푸른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혜성을 관측할 때 혜성은 태양광을 반사합니다. 주변 먼지 입자들이 그 빛을 산란시키죠. 기본 물리학에 따르면 먼지는 빛을 붉게 만듭니다. 지구의 대기가 석양을 붉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큰 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긴 파장을 우선적으로 산란시킵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초 천문학 수준이죠. 태양 복사에 의해 가열된 모든 혜성은 코마의 먼지로 인해 적색 또는 최대 황색을 띱니다. 태양 자체의 표면 온도는 5800K로 익숙한 황백색을 띱니다. 태양보다 푸르게 보이려면 그 물체가 태양보다 더 뜨겁거나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빛을 방출해야 합니다. 스테로 A 우주선, 소호 태양 관측소, GOES-9에 탑재된 CCOR1 코로나 그래프의 데이터에 따르면 사나이 아틀라스는 10월 29일 근일점 통과 시 태양보다 뚜렷이 푸른색을 띠었습니다. 물리학이 요구하는 대로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색이 아니었습니다. 더 푸른색이었다. 이 관측 결과는 서로 다른 센서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독립적인 기기, 여러 우주선에서 나왔다. 교정 오류가 아니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적 현상도 아니다. 이는 가능하지 않아야 할 현상을 보여주는 실제 데이터다. 아비로브는 관측 후 48시간 이내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를 9번째 이상 현상이라 명명하며 이미 확률의 한계점을 넘어선 목록에 추가했다. 여러 천체 물리학 사전 출판 서버에서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 그의 논문은 열역학을 신중하게 설명한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표면은 태양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도 태양 광구보다 약 10배 더 차가워야 한다. 더 차가운 물체는 더 붉은 빛을 방출한다. 이는 흑체 복사이며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다. 19세기부터 확립된 물리학이다. 태양 온도의 10분의 1에 불과한 물체가 열 방출만으로 자연스럽게 태양보다 푸르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론은 두 가지 범주의 설명을 제시합니다. 자연적 설명은 특정 분자 방출과 관련됩니다. 특정 분자들이 태양 자외선에 의해 역이되면 스펙트럼의 청색 영역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탄소 화합물, CN 라디칼, C2로 알려진 분자 탄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푸른 빛을 냅니다. 문제는 그 강도다. 사마이 아틀라스 혜성의 푸른 빛은 먼지에서 반사된 붉은 빛을 압도할 만큼 밝았다. 이는 태양으로부터 이 거리에서 관측된 어떤 혜성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가스 방출을 필요로 한다. 혜성이 가시적으로 분해될 정도의 속도로 질량을 증발시켜야만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생한다. 이 천체는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그래프 촬영 결과 일관된 핵, 30만 킬로미터까지 뻗은 명확한 코마 구조, 그리고 전역에 걸친 그 기묘한 푸른 빛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 푸른 빛을 발생시킬 만큼의 치명적인 가스 분출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분열 현상을 목격해야 합니다.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며 여러 개의 밝은 점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파편 영역이 관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상을 전혀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물체는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단순한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로에가 신중하게 제시한 대안적 설명은 그는 이를 결론이 아닌 조사할 가치가 있는 추측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인공광원이나 내부 엔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사나이 아틀라스에 어떤 종류의 동력권이 존재하고 단순히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재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이것이 푸른 빛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변보다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뜨거운 엔진은 스펙트럼의 청색 쪽으로 치우친 빛을 방출할 것이다. 인공 조명이라면 정말 그쪽으로 가보자면 설계자가 선택한 어떤 색이든 가능할 것이다. 자, 여러분 중 일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이건 모든 소행성 뒤에 외계인을 보는 것으로 비판받는 바로 그 아비 뢰브다. 그리고 그 비판은 타당하다. 과학은 회의주의를 요구하며 특히 특별한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회의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72시간 동안 무엇이 변했는지 살펴보자. 근일점 이전의 세이나이 아틀라스는 붉은색이었다. 7월과 8월 동안 지상 망원경으로 진행된 여러 관측에서 먼지 산란과 일치하는 붉은색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예상한 바로 그 모습이다. 그런데 9월에 들어서면서 일부 관측자들은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가스 배출이 먼지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다. 녹색은 해성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산화탄소와 시안화수소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란색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파란색은 근일점 바로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천체가 최대 태양 가열에 노출되었을 때, 바로 지구 기반 직접 관측에서 가려졌을 때입니다. 이 타이밍이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사나이 아틀라스는 정확히 10월 29일 11시 47분 UTC에 근일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지구 관점에서 태양 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0월 21일 태양 합성 이후로 계속 그랬습니다. 이를 관측할 수 있었던 유일한 눈은 태양의 압도적인 빛을 차단하고 코로나를 연구하도록 설계된 우주선 코로나 그래프뿐이었다. 이 장비들은 해성의 정밀 분광 분석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종류의 관측에 최적화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모두 동일한 것을 기록했다. 푸른 빛. 급격한 밝아짐은 또 다른 층위를 더한다. 해성은 일반적으로 태양에 접근할수록 점차 밝아지며 밝기와 태양 거리 사이에 예측 가능한 지수 법칙 관계를 따른다. 3위 아틀라스는 기록상 어떤 해성보다 빠르게 밝아졌다. 미국 해군 연구소 연구진은 이 광도 증가를 유례없는 것으로 묘사했으며 이는 이전에 관측된 어떤 해성의 밝아짐 곡선보다 가팔랐다. 무언가가 그렇게 빠르게 밝아진다는 것은 태양 가열 곡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학술 논문에서는 아무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근일점이 시험이었다면,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면, 만약 당신이 항성간 탐사선을 설계하고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길고 추운 여정 동안 탐사선이 휴면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언제 시스템을 활성화할 것인가? 언제 시스템을 부칭하고 진단을 실행하며 임무 단계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당신은 최대 에너지 입력을 받는 시점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근일점에서 실행할 것이다. 태양 전지판이나 어떤 전력 수집 시스템이든 최대 효율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전원이 열을 동반하고 에너지적 과정을 수반하며 빛을 방출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면 우리가 목격한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밝아짐, 색상 변화, 빨간색이어야 할 곳의 푸른 빛.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그 해석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배제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편안한 설명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불편한 곳으로 이끈다 해도 증거를 따르는 것입니다. 현재 증거는 소나이 아틀라스가 근일점에서 자연 해성이 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항성간 방문체와의 비교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umuamúa는 해성 활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해성 꼬리를 형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휘발성 물질이 없어 가스 방출이 없었기에 색상 변화도 없었습니다. 보리소프는 통과 전 과정에 걸쳐 일반 해성과 유사했습니다. 붉은빛, 예측 가능한 밝기 증가, 표준적인 꼬리 형성.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죠. 사나이 아틀라스는 둘 다 아닙니다. 해성적 특징을 지녔습니다. 맞습니다. 코마가 있었고 꼬리도 있었습니다. 가스 방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이 틀렸습니다. 화학 성분이 틀렸고 행동 양상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마저 틀렸습니다. 또 다른 고려 요소가 있다. 푸른 빛깔이 균일하지 않았다. 펀치 위성 군집이 촬영한 이미지는 공개 몇 시간 만에 시민 과학자들에 의해 처리되었는데 푸른 방출광의 구조가 드러났다. 단순히 균일한 빛이 아니라 코마 전역에 걸쳐 패턴과 강도 변화가 관측된 것이다. 구조화된 방출은 구조화된 원천을 시사한다. 혼란스러운 해성 표면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가스 방출은 비교적 균일한 밝기 분포를 만들어야 한다. 분출류는 있을 수 있으나 기하학적 패턴은 아니다. 이 처리는 예비 단계다. 이미지는 노이즈가 많지만 여러 독립 분석가들이 코마 내부의 주변보다 푸른색을 띠는 별개의 밝은 점들을 관측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엄격한 분석에서도 이 결과가 유지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해성의 작동 방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른색은 또한 높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스펙트럼의 푸른 영역에 속하는 광자는 적색 광자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지닙니다. 방출을 적색에서 푸른색으로 전환하려면 시스템에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태양 가열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열적 스펙트럼, 즉 이처럼 차가운 물체에서 적외선 영역에서 정점을 이루고 가시광선 영역으로 붉은 빛으로 확장되는 흑체 곡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색 방출은 비열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괴너지 광자를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특정 역이 메커니즘으로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그 정점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근일점은 10월 29일이었습니다. 지상 망원경들은 사마이 아틀라스가 태양의 눈부심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위치에 따라 10월 9일 또는 10일에 그 물체를 더 이상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지구에서 다시 관측 가능해지는 시점은 근일점 이후 2주, 즉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 일이 발생한 지 2주 후인 11월 11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 망원경을 겨눌 수 있을 때쯤이면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 물체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며 식어가고 있을 것이다. 푸른 빛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든 이미 멈췄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잔양, 잔여 효과, 이 관측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기기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었던 우주선. 10월 2일과 3일, 허블보다 3배 높은 해상도로 불과 3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사마이 아틀라스를 관측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화성정찰, 궤도선 MRO의 데이터는 정부 셧다운과 관료주의의 벽 뒤에 갇혀 있습니다. 아비로브는 일주일째 이 문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안나 파울리나 루나 하원 의원은 나사의 공개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우리는 빨간색이어야 할 곳에 파란색이 나타난 픽셀화된 코로나 그래프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고해상도 데이터는 어딘가의 서버에 잠겨 있다. 기밀로 분류되었거나 공개가 금지되었거나
아니면 단순히 정부 운영조차 제대로 못하는 혼란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 설명할 수 없는, 전례 없는, 불가능한 파란색만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색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항성간 물체에 대한 지식을 뒤엎거나 일부가 결국 발견할까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해당 물체는 8일 후 다시 관측 가능해집니다. 전 세계 망원경들이 이미 관측 시간을 예약 중입니다. 문제는 그 파란색이 여전히 존재할지 여부입니다. 태양 가열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적인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가 켜져 주변을 살피고 이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중인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지금 이 순간 화성 궤도 위 3천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초속 68km로 이동하며 존재해서는 안 될 색을 바라며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래에서 11월 11일을 기다리며 그 푸른 빛이 답을 주길 바라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던질까 두려워한다. 이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색만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이사는 사흘 전 이를 확인했다. 기술 보고서에 조용히 등장한 문서였다. 보도 자료도 화려한 발표도 없이 그저 건조한 궤도 역학이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3위 아틀라스가 중력적 원인 없이 가속하고 있다. 이 물체는 속도를 변화시키며 태양의 중력이나 행성 교란, 그 어떤 순수 중력적 효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궤도를 바꾸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말해보자. 우주 속 모든 물체는 중력에 따라 움직인다. 행성은 별을 공전하고 위성은 행성을 공전한다. 해성은 태양을 향해 떨어졌다가 다시 궤도를 그리며 돌아온다. 이 모든 것은 중력장이 지시하는 경로를 따른다. 우리는 이 궤도를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어떤 순간의 물체 위치와 속도, 주변 천체의 질량과 위치를 알려주면 나는 그 물체가 몇 년 후 어디에 있을지 킬로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뉴턴 역학이다. 이것이 JPL의 핵심 역량입니다. 수십억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우주선을 정확히 목표 지점에 도달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 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편차는 작지만 실제하며 측정 가능하고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나사의 궤도 분석은 중력 외 가속도의 두 가지 별개 성분을 감지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형 가속도로 태양을 향해 멀어지는 방향이며 하루에 제곱 135km의 크기를 가집니다. 둘째는 횡방향으로 태양 방향의 수직이며 1제곱당 60km의 가속도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올림 오차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속도입니다. 비중력 가속도가 본질적으로 신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성은 항상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해성 핵 표면에 얼음이 기화되면 우주로 분출됩니다. 이에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합니다. 작용과 반작용. 탈출하는 가스가 해성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이 로켓 효과, 즉 가스 방출 현상은 잘 이해되고 철저히 모델링된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활동, 해성에서 관찰됩니다. 문제는 해성이 중력 없이 가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관측하는 가속도가 가스 방출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물리학을 적용해보자. 태양을 향하지 않는 방사형 가속도는 가스 방출로 설명이 가능하다. 태양이 핵의 태양 쪽 면을 가열하면 얼음이 승화하고 가스는 태양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빠져나간다. 로켓 효과는 해성을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밀어낸다. 이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그 크기가 중요하다. 하루 135km 제곱은 특정 추력으로 환산된다. 그리고 그 추력은 특정 질량 손실률을 요구한다. 이 가속도를 발생시키려면 해성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배출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매우 큽니다. 아비로브가 최근 논문에서 이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가스 방출만으로 관측된 방사형 가속도를 생성하려면 향후 몇 달 동안
총 질량의 약 15%를 잃어야 합니다. 15%입니다. 이는 수십억 톤의 물질에 해당합니다. 질량 330억 톤의 천체가 50억 톤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화한 승화가 아닙니다. 재앙적인 수준입니다. 해성이 분해될 때 관측되는 질량 손실과 유사합니다. 구조적 안정성이 붕괴되고 전체가 해체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마이 아틀라스는 분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은 일관된 천체를 보여줍니다. 해두 구조는 여전히 조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편 영역도, 분열도, 해체의 흔적도 없습니다. 횡방향 가속도는 더욱 이상합니다. 태양선과 수직으로 하루에 60km의 가속도를 보입니다. 핵이 회전하고 분출구가 태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스 분출이 횡방향 가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쪽에 제트가 있는 회전하는 해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회전하면서 그 제트가 휩쓸려 나가며 측면으로 밀어내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한 횡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극도로 비대칭적인 가스 방출이나 매우 특정한 회전 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극적인 비대칭성을 나타낼 만한 밝기 변화의 회전 변동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광도 곡선이 너무 매끄럽습니다. 변동이 너무 미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의 해성보다 방사상으로 더 가속하고 예상보다 횡방향으로 더 가속하며 이를 설명할 가스 분출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물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엔진 가설의 핵심입니다. 가속이 수동적인 가스 분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가 능동적으로 추력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성간 우주선이 어떻게 기동할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수백만 년 동안 공허를 여행해 왔습니다. 태양계에 진입합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궤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행성 관측을 위해 근접 통과할 수도 있고, 궤도 진입을 위해 감속할 수도 있으며, 다음 여정을 위한 위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엔진을 언제 점화할까요? 근일점에서 점화합니다. 이는 궤도 역학의 기초입니다. 중력 우물 깊숙이 빠르게 움직일 때 추력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근일점에서 속도를 변경하면 더 먼 거리에서 동일한 추력을 가했을 때보다 궤도 에너지에 훨씬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모든 우주선 엔지니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중력 보조를 수행한 모든 임무가 이를 활용해 왔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10월 29일 근일점에 도달했습니다. 근일점 전후 데이터를 포함한 궤도 분석에서 비중력 가속도가 감지되었습니다. 가속도, 매개 변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근일점 이후와 이전이 달랐습니다. 극적으로 마치 누군가 스로틀을 갑자기 열어버린 것처럼은 아니지만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달라졌습니다. 추진 시스템이 작동하여 연소를 수행한 후 다시 스로틀을 줄였을 때 볼 수 있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가 이와 일치하며 다른 설명을 하려면 해성이 행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도 그 행동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결과를 어떻게든 피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추력을 생성하는 가스 방출은 가시적인 질량 손실을 초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칭적인 가스 방출은 회전 신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마치 엔진을 장착한 것처럼 가속하는 천체입니다. 시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전 영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마이 아틀라스의 궤도는 화성, 금성, 목성으로부터 수천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합니다. 행성 평면과 5도 이내로 정렬된 궤도로 내 행성계를 통과합니다. 궤도가 무작위라면 이 정렬 확률은 0.2%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비중력 가속도를 더해 보십시오. 이 가속도는 궤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미세한 교정을 가하며 그 교정이 사마이 아틀라스를 행성 접근을 최적화하는 경로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연히 우연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엔진의 형태에 대해 논의해보자. 화학적 로켓을 말하는 게 아니다. 화학적 추진은 항성간 여행에 너무 비효율적이다. 탑재량보다 수백만 배 많은 연료가 필요할 것이다. 실용적이지 않다. 후보는 이온 추진기, 해결 추진, 핵융합, 반물질, 혹은 아직 발명되지 않은 무언가다. 이온 추진기는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작은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에서 관측되는 가속도는 암시된 질량을 고려할 때 이온 추진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해결 추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응 물질을 가열하고 노즐을 통해 배출하면 추력을 얻습니다. 비추력은 화학적 추진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추력은 적지만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료 효율은 항성간 임무의 가능성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핵융합이 더 나을 것입니다. 반물질은 더 나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뒤로 질량을 배출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추진 원리일 수도 있죠. 우주 공간 자체를 밀어내는 방법 같은 것. 이 모든 방식의 문제는 탐지입니다. 엔진은 배기가스를 배출합니다. 뜨거운 가스, 전하 입자, 전자기 신호등 무엇이든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망원경은 작동 유체의 방출선을 포착해야 합니다. 분광기는 멀어지는 물질의 속도 신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체 배출을 관측한다. 가스 방출도 관측한다. 분광선도 관측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해성 활동과 일치한다. 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시안화물, 니켈, 화합물. 이것이 해성 기체 배출로 교묘히 위장한 엔진 배기일까? 아니면 실제 해성 기체 배출이고 엔진은 차가운 무언가, 가시적인 기둥을 생성하지 않는 무언가, 우리가 찾지 않는 방식으로 밀어내는 무언가일까? 사마이 아틀라스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가속도는 계속됩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태양열이 감소함에 따라 비중력 가속도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가스 방출은 태양열에 의해 발생합니다. 열이 적으면 가스도 적고 추력도 줄어듭니다. 만약 가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해성이 멀어지면서도 강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면 이를 자연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몇 주 안에 알게 될 것입니다.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관측으로 새로운 궤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행성 센터가 천체 위치표를 업데이트할 것이다. 가속도 매개 변수가 정밀해지고 사마이 아틀라스가 여전히 추력을 내며 여전히 궤도를 조정하며 여전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나사의 확인이 기술, 문서에 담겨 있고 아비로브가 엔진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으며 나머지 천문학계는 조용히 자체 계산을 수행하며 수치를 확인하고 모든 것을 무효화할 오류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 오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속도는 실제합니다.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용기가 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이 점이 우리를 화학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이 물체의 구성 성분이 아마도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초당 4g. 이것이 섬이 아틀라스가 우주로 방출하는 니켈의 양이다. 미량도 아니고 10억 분의 1 수준의 오염도 아니다. 초당 4g씩 존재해서는 안 될 플룸 형태로 핵에서 흘러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할 철, 우주 물체에서 니켈을 발견할 때 항상 존재하는 철이 사라졌다. 감소한 것도 고갈된 것도 아니다. 사라진 것이다. 그레고리 로저스 박사는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로저스는 변두리 이론가가 아니다. 그는 미 공군 비행 의사로 근무했으며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항공우주 의학 책임자를 역임했다. 우주선, 재료, 궤도에 진입하는 실제 하드웨어와 함께 일해왔다. 그가 이 성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자연물과 인공물의 화학적 특성을 직접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다. 지난주 공개된 그의 발언은 학계의 애매모호함을 단번에 꿰뚫는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우주 물체는
항상 철과 니켈을 함께 포함한다. 비율은 다르지만 둘 다 존재한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철 없이 니켈만 가지고 있다. 이는 자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니켈과 철이 어디서 오는지 이야기해보자. 둘 다 거대한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합성, 즉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됩니다. 별이 연료를 소모하며 더 무거운 원소들, 탄소, 산소, 규소, 그리고 결국 철을 만들어냅니다. 철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생성되며 초신성 폭발에서만 발생합니다. 니켈은 이러한 과정에서 철과 함께 생성됩니다. 별이 폭발하면 두 원소 모두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이들은 성간 매질과 혼합됩니다. 이들은 먼지 입자로 응축됩니다. 행성, 소행성, 해성으로 축적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우주의 철과 니켈 풍부도 비율은 대략 18대 1입니다. 철이 풍부한 천체나 니켈이 풍부한 천체는 찾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철 없이 니켈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헬륨 없이 수소만 찾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어떻게든 이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분광 관측 결과는 명백하다. 칠레의 초대형 망원경 파라이VLT-E 해두개에서 강한 니켈 방출선을 포착했다. 여러 관측소가 이를 확인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화학 성분을 상세히 분석했다. 니켈은 풍부하지만 철은 검출되지 않았다. 철 농도의 상한선은 그 정도의 니켈과 동반되어야 할 양보다 수십 배 낮다.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다. 교정 문제도 아니다. 여러 기기와 다양한 기법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방출되는 화합물은 거의 확실히 니켈 테트라카보닐입니다. 스펙트럼 특징이 일치합니다. 니켈 테트라카보닐은 분자입니다. 니켈이 4개의 일산화탄소 그룹과 결합한 형태입니다. 휘발성이 강해 쉽게 증발하며 자외선 아래에서 니켈 원자와 일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이 모든 것이 스펙트럼에서 관측됩니다. 문제는 니켈 테트라카보닐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지구에서는 우리가 제조합니다. 1890년대에 개발된 몬드 공정, 몬드 프로세스은 니켈 테트라카보닐을 이용해 니켈을 고순도로 정제합니다. 불순한 니켈을 일산화탄소 가스에 노출시키면 니켈 테트라카보닐이 형성됩니다. 이를 가열하면 순수한 니켈이 침전됩니다. 이는 산업화학 공정입니다. 정제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주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니켈이 필요합니다. 일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온도와 압력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산화탄소는 해성에서 흔합니다. 니켈은 우주 먼지에 존재합니다. 만약 얼음 속에 비정상적으로 농축된 금속 니켈 입자가 포함된 해성이 있고 그 입자들이 얼음이 승화하면서 일산화탄소 가스에 노출된다면 니켈 테트라카본닐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농도입니다. 우리는 미량도 관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방출률은 매일 킬로그램 단위의 니켈이 방출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핵에 엄청난 양의 금속 니켈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며 우주적 풍부도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사라진 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니켈이 정상적인 항성 핵합성에서 유래했다면 철도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철 역시 카보닐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철 펜타카보닐은 알려진 화합물입니다. 일산화탄소가 니켈과 반응한다면 철과도 반응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관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만 관측합니다. 시안 화물과의 비율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시안 화물, CN, 라디칼은 해성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이는 태양 복사 아래에서 유기 화합물이 분해되면서 생성됩니다. 해성 코마 내 시안 화물의 양은 핵내 유기 화학적 상태를 알려줍니다.
사마이 아틀라스 해성은 정상 수준의 시안 화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약간 낮은 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켈 대 시안 화물 비율은 알려진 어떤 해성보다도 수십 배 높습니다. 수십 배입니다. 아비로브는 우리가 관측한 성분을 가진 해성에서 이 비율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1% 미만입니다. 목록에 추가하세요. 로저스 박사는 우주선 재료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위성을 제작하고 우주 탐사선을 설계할 때 니켈 합금을 사용합니다. 니켈 자체만으로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니켈 합금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내식성, 고온 강도, 치수, 안정성입니다. 특정 용도에서는 철 함량이 적은 니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니켈 200이 그렇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순수 니켈로 자기 특성이나 내화학성이 중요한 특수 부품에 쓰입니다. 만약 우주선을 설계한다면 수백만 년 동안 성간 공간에서 생존하고 우주 방사선을 견디며 극한 온도에서도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유사한 재료를 고를 것입니다. 자기 간섭이나 산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높은 니켈 함량과 낮은 철 함량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이 손상되거나 재료를 연소시키거나 니켈 합금 탱크에 저장된 휘발성 물질이 누출된다면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철없이 니켈이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증거가 아닙니다. 데이터에 부합하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를 괴롭히는 점이 있습니다. 개별 이상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존재합니다. 푸른색은 이온화된 일산화탄소일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비대칭 가스 방출일 수 있습니다. 니켈은 특이하지만 자연적인 화학 반응일 수 있습니다. 각각 단독으로 보면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푸른빛, 가속도, 니켈 방출이 모두 동일한 물체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니켈을 설명할 수 있는 화학 과정은 푸른빛을 설명할 수 있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둘 다 가속도를 유발하는 에너지 예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8 또는 9가지 서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특이한 해성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가능성은 낮지만요. 아니면 이 특이점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 전체가 자연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식별하지 못하는 단일 근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 함량 비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반적인 해성은 대부분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량 기준으로 50-80%의 물 함량이 전형적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물 함량이 4%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유기물, 그리고 상당량의 니켈 함유 화합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건조한 해성은 드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산화탄소가 주성분인 해성도 이전에 관측된 바 있지만 역시 드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편리합니다. 물은 무겁습니다. 물은 부피가 큽니다. 저장된 휘발성 물질을 기화시켜 추력을 얻는 추진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물을 대신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추력이 더 우수하고 운반 질량이 적습니다. 낮은 물 함량은 일반 기준으로는 시나이 아틀라스 해성을 열등한 해성으로 만들지만 공학적 기준으로는 더 나은 우주선으로 만듭니다. 니켈 방출 시점도 흥미롭습니다. 검출은 7월과 8월 관측에서 나왔는데 이때 스루아이 아틀라스는 아직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성은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금속을 많이 방출하지 않습니다. 금속 방출은 내화성 입자를 기화시키기 위해 상당한 가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니켈 테트라카본일은 휘발성 물질입니다. 고온이 필요하지 않으며 물 얼음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승화할 수 있습니다. 핵 내에 니켈 테트라카본일 주머니가 존재한다면 지하 공극이나 인공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저장 탱크 내 이러한 주머니가 일찍 배출되어
혜성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관측된 방출을 생성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허블 사진에 나타난 판, 꼬리 현상, 즉 태양을 향해 분출되는 물질 Z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현상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반고리는 알려진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측 기하학적 구조로 인한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마이 아틀라스 혜성의 반고리는 실제합니다. 다양한 관측 각도가 이를 확인합니다. 이는 태양 쪽으로 이동하는 실제 물질입니다. 분출물이 핵의 야측에 위치하고 회전으로 인해 시야에 들어올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하학적 조건이 매우 특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아니면 물질이 능동적으로 태양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방을 향한 노즐의 배기가스, 자세, 조정을 위한 반응, 제어 추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니켈 함유 휘발성 물질을 배출한다면 우리가 관측한 화학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신중을 기하고 싶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인공물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자연 물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화학적 현상이며 대안 설명들은 개별적으로도 가능성이 낮고 종합적으로도 비현실적인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은 이런 상황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가설이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으면 가설을 수정한다. 여러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면 이를 더 간결하게 설명할 대안적 틀을 모색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대안적 틀은 주류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으며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해를 너무나도 뒤흔들어 수용하기 위한 문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주장은 특별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특별한 방향을 가리키는 평범한 증거들의 축적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나사의 입장은 분명하다. 2025년 현재 왠지 모르게 김 카다시안의 질문에 답변한 샤더피 나사 국장 대행은 외계인도 지구에 대한 위협도 없다고 말했다. ESA도 같은 입장이다. 합의된 견해는 특이한 성질을 지닌 자연적 혜성이다. 이 견해는 현명한 사람들, 진지한 과학자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지지한다. 나는 이를 존중한다. 하지만 합의가 반드시 옳다는 뜻은 아니다. 합의는 오우무아무아가 혜성이다고 했으나 데이터가 소행성으로 재분류를 강요할 때까지였다. 합의는 항성 간 물체가 드물다고 했으나 8년 만에 세계를 발견할 때까지였다. 합의란 다른 것을 믿을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가 믿는 것이다. 니켈이 바로 그 이유 혹은 그 일부다. 산업용 화합물이 초당 3g씩 방출되고 이를 포함할 이유가 없는 천체에서 나왔으며 동반되어야 할 철이 결여되었고 자연화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무언가가 그 니켈을 만들었고 무언가가 그것을 철과 분리했으며 무언가가 그것을 사마이 아틀라스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그 무언가가 초신성과 수십억 년에 걸친 불가능한 화학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지능과 공학, 의도였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야기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데이터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10월 2일과 3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 MRO에 탑재된 하이라이즈 카메라가 항성간 방문체가 화성으로부터 3천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했을 때 포착한 것입니다. 해상도는 픽셀당 30cm로 허블 망원경의 최고 화질보다 3배 우수합니다. 이 사진들은 표면 특징, 구성 변화, 구조적 세부 사항을 보여줄 수 있어 이 물체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비로브는 10월 28일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했습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10월 29일에 공개되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의 대화는 사라이 아틀라스, 우무아무와 외계지적 생명체 탐색, 그리고 로브가 학계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저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 모든 플랫폼에 클립되어 공유된 부분은 로브가 하이라이즈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그는 눈에 띄게 좌절감을 드러냈다.
나사가 데이터를 공개할 시간이 4주나 있었다고 설명한다. 과학계가 우리가 추적한 가장 특이한 물체의 고품질 관측 자료를 갈망해온 4주 동안 말이다. 그런데도 이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 로건은 로에게 나사 임시행정관 샤 더피에게 직접 연락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날 로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는 케네디 우주센터가 위치한 플로리다 제13선거구를 대표하는 애나 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과 협조했다. 루나 의원은 개척과학을 지지해왔으며 우주 탐사의 투명성을 촉구해왔고 이번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10월 30일 샤 더피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은 공개되어 있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나사의 하이라이즈 데이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과학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미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미국 정부 셧다운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1월 3일 오전 현재 응답도 데이터 공개도 확인도 없었다. 정부 셧다운은 10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시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10월 3일 화성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화성 정찰, 궤도선, MRO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이라이즈 장비가 가동되었습니다. 관측이 수행된 직후 정부가 셧다운되었습니다. 나사는 최소 운영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데이터 공유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나이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모든 미션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사 데이터에 의존하는 진행 중인 연구를 수행 중인 과학자들은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국제 협력자들은 나사 이메일 주소로부터 자동 반송 메일을 받고 있다. 이는 사라이 아틀라스 정보만을 표적으로 한 억압이 아니다. 모든 것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료적 기능 장애다. 그러나 시점 10월 1일 중요한 관측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ESA의 화성 익스프레스와 엑소마스 트레이스 가스 궤도선 역시 스리마이 아틀라스를 촬영하던 바로 그날이다. ESA는 그들의 데이터를 공개했다. 물론 그들의 이미지는 훌륭하지 않다. 해당 카메라들은 화성 표면 촬영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사라이 아틀라스는 일반 관측 대상보다 1만 배에서 10만 배 더 희미합니다. 해성은 약간 흐릿한 흰 점으로 나타나 상세 분석에는 부적합하지만 그들은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건의 쇼에서 로는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외계지적 생명체보다 지구적 무능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무능함, 잘못된 우선순위, 제도적 관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네이사는 예산 정치로 인해 문을 닫은 상태다. 하이라이즈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개할 과학자들은 휴직 중이거나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데이터 공개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들을 처리하며 핵심 임무를 유지하고 혼란을 관리하고 있다. 사라마이 아틀라스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비록 세 번째로 관측된 항성간 천체라 해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해도 과학계가 그 데이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나사에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복잡해진다. 하이라이즈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가 아니다. 이미 처리된 상태다. MRO팀은 카메라 데이터 처리를 위한 표준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미지는 10월 2일과 3일에 촬영되었다. 지금은 한 달이 지났다. 처리 작업은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이미지는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임무 정책은 공개 데이터입니다. 모든 자료는 몇 달 안에 행성 데이터 시스템에 입력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사 헌장에 명시된 표준 절차입니다. 데이터는 대중의 소유입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합니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씁니다. 기밀 자료도 아니고 민감한 정보도 아닙니다. 화성일 뿐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비정상적이지만 보안 문제는 아닙니다. 해성인지 뭔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위협도 위험도 없습니다. 그냥 흥미로울 뿐이죠. 그런데 왜 공개가 지연될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사진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혜성처럼 보입니다.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고 형태도 평범합니다. 색상은 붉은빛이거나 회색빛이다. 예상한 그대로다.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가? 데이터를 공개하면 추측을 잠재울 수 있고 로와 다른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며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이미지가 특이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사가 공개 전에 이를 설명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것이다. 특이한 것이 과학적으로 흥미롭지만 패러다임을 바꾸지는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이다. 하이라이즈가 기체 분출, 제트나 구성, 불균 일성 혹은 해성 활동 모델에 도전하는 표면 구조의 세부 사항을 포착했다면 언론의 난장판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은 긴 시간입니다. 설명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가능성은 지휘 체계 어딘가에 누군가가 이 데이터가 상부의 승인 없이는 공개하기에 너무 민감하다고 판단했고 셧다운으로 인해 상부가 접근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음모가 아닌 관료주의다.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며 지시를 기다리다 보니 데이터가 방치되는 것이다. 로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시스템은 위험 회피적이다. 누구도 승인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데이터를 공개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루나 의원의 서한은 이 장벽을 뚫으려는 시도다. 그녀는 대행국장인 더피에게 직접 공개를 승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건 중요합니다. 대중이 원합니다. 과학이 필요로 합니다. 옳은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더피가 응답할지는 불분명하다. 임시국장들은 생존 모드에 있다. 불을 켜고 위기를 관리할 뿐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하버드 교수가 세계 최대 팟캐스트에서 외계 기술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항성간 물체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쉽죠.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에겐 단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일생일대의 천체입니다. 인류가 탐지한 세 번째 항성간 방문자입니다. 태양에 접근하는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을 만큼 일찍 발견한 첫 번째 사례다. 우리는 화성에 우주선을 두고 있다. 태양 근처에도 우주선이 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천문 장비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허블 우주망원경이 모두 이 물체를 향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 정치, 지출 우선순위에 합의하지 못하는 정부, 과학적 발견을 선택사항으로 취급하는 시스템 때문에 데이터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로우는 누군가는 외쳐야 하기에 이 문제를 고발해왔다. 나머지 천문학계는 더 예의 바르다. 신중하게 논문을 작성하고 외교적으로 표현한다. 나사가 연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나사를 소외시키고 싶지 않다. 로우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하버드에서 종신교원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갈릴러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적인 자금을 지원받는다. 그는 다리를 태워도 괜찮다. 그리고 그는 그 지위를 이용해 당연히 요구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를 공개하라. 당신이 본 것을 보여주세요. 조 로건 출연은 이 메시지를 수백만 명에게 증폭시켰습니다. 로건의 청중은 학술 천문학계가 아닙니다. 일반 대중입니다. 우주, 외계인, 미스터리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닿을 것, 메시지가 퍼질 것, 학술 논문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NASA에 압박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주류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이미지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 맥락은 중요성을 잃어간다. 결정적인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그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확실한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는 닫혀가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더 넓은 의미가 있다. 무언가가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본능적으로 신중해지고 재확인하고 확인을 기다리게 된다.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마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모든 특이한 결과가 공개 전에 검증되고 승인되며 정제되어야 한다면 과학이 작동하게 하는 신속한 반복 과정을 잃게 됩니다. 투명성을 잃게 됩니다. 하이라이즈 이미지는 지루한 해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지만 설명 가능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쓰게 할 무언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나사가 공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나사는 셧다운이 끝나거나 누군가 이 사진이 표준 절차를 무시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야기에 또 다른 미스터리층이 필요한 듯 1977년의 유령도 고려해야 한다. 1977년 8월 15일 오하이오 주립대 빅이어 전파 망원경은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포착했다. 시사비 20MHz의 강렬한 협대역 전파신호 수소선이었다. 모든 전파 천문학자가 주시하는 주파수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며 성간 공간을 가로질러 신호를 보내려는 문명이라면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신호는 72초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빅이어가 하늘의 특정 지점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신호는 너무 강렬하고 예상치 못했기에 천문학자 제리 에머는 컴퓨터 출력물에 빨간 펜으로 와우 와우 라고 적었다. 이 이름이 그대로 붙었다. 와우 신호, 와우 시그널다. 수십 년간의 탐색과 재탐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폭발, 72초, 그리고 침묵. 사마이 아틀라스, 사마이 애틀라스. 해성도 같은 방향, 9도 이내에서 관측되었다. 아비로브는 2달 전 이를 계산해 9월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와우 신호의 기원은 적경 19시간 25분, 적위 27도였다. 1977년 8월 12일 신호가 감지되기 사흘 전 사마이 아틀라스는 적경 19시간 40분, 적위 19도에 있었다. 총 각도 차이는 약 9도다. 하늘의 두 임의 방향이 이 정도로 정렬될 확률은 0.6%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와우, 신호는 1977년에 감지되었습니다. 당시 사나이 아틀라스는 지구로부터 약 600 천문단위, 지구 태양 거리에 600배 떨어져 있었습니다. 빛의 이동 시간, 사흘. 신호는 발생 지점에서 출발해 8월 15일에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사메이 아틀라스에서 온 신호라면 8월 12일에 그 천체를 떠났을 것이다. 시점은 맞아떨어지고 기하학적 조건도 맞아떨어지며 주파수도 맞아떨어진다. 이제 즉각적인 반론은 우리가 와우 신호가 정확히 그 지점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하늘 영역 어딘가에서 왔다는 것만 안다. 하지만 빅이어의 빔은 넓었고 수도에 달했다. 정확한 발신 지점은 그 빔 내 어디든 있을 수 있다. 물론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구도는 빔폭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사라이 아틀라스는 시야 내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파수가 흥미롭습니다. 1420MHz는 임의의 값이 아닙니다. 이는 중성수소의 초미세 전이 주파수입니다. 수소 원자 내 전자가 양성자에 대해 스핀을 뒤집을 때 정확히 이 주파수의 광자를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21cm 선입니다. 전파 천문학자들이 은하의 수소 분포를 매핑하는 데 사용하는 선이죠. 세티 탐사가 집중하는 선이기도 합니다. 기술 문명이라면 누구나 이 선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인공 신호로 인식되길 원한다면 의미 있는 주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1420MHz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을 알고 있다. 우리가 천문학을 안다는 뜻이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다. 와우, 신호는 강력했다. 매우 강력했다. 강도는 배경 잡음 수준보다 30배 높았다. 비교를 위해 빅이어가 탐지한 전형적인 우주 전파 소스는 배경 잡음의 이 3배 정도였다. 30배는 엄청난 수치다. 이는 매우 강력한 송신기이거나 상대적으로 가까운 송신기를 의미한다. 로에로에
이 신호가 600 천문 단위 AU 떨어진 스라이 아틀라스, 스라이 아틀라트 행성에서 왔을 때 필요한 출력을 계산했습니다. 약 1기가와트. 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과 같습니다. 기술 문명에게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977년 이후 그 하늘 영역을 수백 번이나 탐색했습니다. 다른 망원경, 다른 주파수, 다른 관측 전략을 사용했죠. 아무것도 없었다. 빅이어 망원경 자체도 동일한 지점을 여러 차례 재관측했다. 침묵뿐이었다. 우어우, 신호를 유발한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거나 적어도 매우 드문 사건이었으며 우리는 거의 50년 동안 다시 포착하지 못했다. 만약 사나이 아틀라스가 우오우 신호를 전송했다면 왜 1977년에 단 한 번의 신호를 보낸 뒤 침묵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시험 전송이었다는 것이다. 별 사이를 여행하는 탐사선이 송신기를 작동시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린 후 긴 여정을 위해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꺼버린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마도 사나이 아틀라스는 다른 무엇인가와 통신 중이었을 것이다. 다른 탐사선, 중계기지, 모항 같은 곳. 우연히 우리가 그 빔 경로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엿듣고 있었던 셈이다. 아니면 우리를 겨냥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우린 그것을 감지했다. 출력물에 와우 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 협동 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빅이어는 1990년대에 골프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철거되었다. 누군가 인류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면 와우, 신호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알려줬을 것이다. 우리는 간신히 알아차렸을 뿐 곧바로 다른 일로 넘어갔다. 0.6%의 확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태양계 내 모든 천체를 대상으로 이 분석을 수행한다면 우연의 일치를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사나이 아틀라스는 무작위 천체가 아니다. 이미 8가지 다른 방식으로 특이성을 보인다. 와우 신호와의 연관성은 그 위에 겹쳐진 9번째 우연이다. 어느 시점에서 이를 우연이라 부르지 않을 것인가? 로에는 분석에서 더 넓은 관점을 제시했다. 우리는 우주로 신호를 보낸다. 1974년 아레시보 메시지, 보이저 골든 레코드. 우리는 우주 어딘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것이라고 가정한다.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와우! 신호는 세티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종류의 신호였다. 강력하고 좁은 대역폭이며 중요한 주파수에서 태양계 외부에서 온 신호였다. 그런데 우리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그 신호가 메시지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했다.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그 신호를 보냈을지도 모르는 천체가 우리 태양계에 들어왔다. 10월에 화성을 지나갔고 12월에 지구에 가장 근접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해성인지 아닌지 논쟁 중이다. 어쩌면 모에아오 신호가 그 발표였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사나이 아틀라스가 후속 조치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파 천문학자들은 현재 사나이 아틀라스를 관측 중이다. 로가 와우 신호와의 연관성을 발표한 후 여러 연구팀이 조용히 관측을 시작했다. 그들은 1삭 20MHz 및 다른 주파수에서 전송 신호를 찾고 있으며 펄스 신호나 능동적 통신을 암시할 만한 모든 것을 확인 중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는 없다. 응답 여부도 문제다.
세티 규정은 예라고 말한다. 인공 신호임을 확인하면 평화적 의도를 전달하도록 신중하게 제작된 메시지로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우리는 의도를 알지 못한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 어두운 숲 가설, 우주가 서로를 숨기는 문명들로 가득 차 있다는 아이디어. 은침묵을 주장할 것이다. 도발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은지 나는 모른다. 다만 우리가 이 논의를 마땅한 수준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안다. 와우, 신호와의 연관성은 한면 뉴스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각주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진지한 검토 없이 무시해버리는 통계적 우연일 뿐이다. 신호는 올바른 방향에서 왔고, 물체 역시 올바른 방향에서 나타났다. 50년의 강역을 두고 확률 0.6%의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그 물체가 여기 있다. 혜성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며 우리는 그 연관성을 부정하는 척한다. 아마도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면, 와우, 신호가 사마이 아틀라스 혜성의 인사였는데 우리가 무시했고 이제 그 혜성이 여기 왔는데도 여전히 무시한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9가지 이상 현상, 9차례의 별개 관측 결과들이 각각 자연적인 항성간 혜성에서 예상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비로브는 목록을 관리하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하고 각각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확률들을 곱해볼 때 9가지가 모두 같은 물체에서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무작위적 우연에 의한 것인지 묻는다면 그 수치는 너무 작아 아무 의미도 없어집니다. 10경분의 1, 12의 16승분의 1입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10경분의 1은 은하계 전체에서 특정 별 하나를 무작위로 고르는 것보다 10만 배나 더 희박한 확률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상세히 다룬 내용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니라 패턴을 확인하고 왜 이것이 단일한 이상 현상이 아니라 집합체, 전체성,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증거에 누적된 무게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상현상 1. 궤도가 황도면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하는 평면과 5도 이내로 정렬되어 있다. 성간 공간의 대부분의 물체는 무작위 방향으로 움직인다. 성간 전체의 궤도가 우연히 우리 행성계의 평면과 일치할 확률은 약 0.2%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태양계를 탐사하도록 설계된 탐사선이라면 반드시 궤도를 황도면과 일치시킬 것입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위 혜성들은 우리 행성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탐사선은 다릅니다. 이상현상 T, 반반 꼬리. 7월부터 8월까지 사나이 아틀라스는 태양을 향한 물질 분출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반반 꼬리는 광학적 착시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닙니다. 다양한 관측 각도와 다중 관측이 모두 이를 확인합니다. 실제 물질이 태양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혜성은 태양 복사압이 물질을 태양으로부터 밀어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태양 방향 분출을 생성하는 유일한 자연적 방법은 매우 특정한 회전과 가스 방출 기하학입니다. 아니면 추진기 배기가스일 수 있습니다. 이상 현상 3. 크기. 핵 직경은 최소 5km이며 더 클 가능성도 있어 총 질량은 최소 330억 톤입니다. 이는 오umu아무아보다 100만 배, 보리소프보다 1000배 더 무겁습니다. 항성간 물체는 크기 분포를 따라야 합니다. 작은 물체가 큰 물체보다 훨씬 더 흔해야 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세 개의 항성간 물체는 첫 번째는 아주 작고, 두 번째는 중간 크기, 세 번째는 거대하다. 예상되는 개체수 통계를 고려할 때 거대한 물체를 세 번째로 탐지할 확률은 매우 낮다. 만약 스마이 아틀라스가 인공물체라면 필요한 만큼 크게 제작했을 것이다. 모선, 세대, 우주선, 이동식 기지처럼 말이다. 이상현상 4.
통과 시점과 기하학적 특성. 사마의 아틀라스는 10월 29일에 근일점을 통과한다. 이 순간 지구에서는 관측 불가능하며 태양 뒤에 가려집니다. 그러나 화성, 금성, 목성으로부터 수천만 킬로미터 이내를 통과합니다. 이 궤도는 지구 기반 망원경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여러 행성과 근접 조우를 가능하게 하도록 정밀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로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0.205%입니다. 지배 문명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 행성계를 탐사하고자 한다면 이 궤도가 바로 설계할 만한 것이다. 이상 현상 5. 니켈 대 철 비율. 우리는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대응하는 철 없이 니켈이 방출된다. 초당 세그램의 니켈로 알려진 어떤 해성의 니켈 대 시안 화물 비율보다 수십 배 더 많다. 이 비율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 1% 미만. 산업화학, 인공물질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극히 이례적인 자연화학 반응의 결과일 것이다. 이상현상 6. 물 함량. 질량 기준 4%의 물. 일반 해성은 50, 80%가 물이다. 사마의 아틀라스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주를 이룬다. 이는 자연 기준으로는 형편없는 해성이지만 공학적 기준으로는 효율적인 우주선이다. 운반할 질량이 적어 추진 특성이 우수하다. 발생 확률 1% 미만. 이상현상 7. 극단적인 음의 편광. 빛이 표면에서 반사될 때 편광된다. 편광의 정도와 방향은 표면 특성을 알려준다. 사마의 아틀라스는 보리소프를 포함한 모든 알려진 해성보다 더 음의 극단적인 편광을 보인다. 이는 전례 없는 표면 또는 입자 특성을 시사한다. 발생 확률 1% 미만. 금속 표면, 공학 재료, 혹은 단순히 이상한 얼음과 먼지 구조일 수 있다. 이상 현상 8. 와우 신호 정렬. 구도 0.6% 확률. 50년 전 한 신호. 지금 동일한 방향에서 온 물체. 우연일 수 있다. 메시지와 전달자일 수도 있다. 이상 현상 9. 근일점에서의 푸른 빛과 급속한 밝아짐. 일주일도 안 되어 목록에 추가됨. 태양보다 푸르다. 알려진 어떤 해성보다 빠르게 밝아짐. 차가운 물체의 열 방출과는 일치하지 않음. 강력한 가스 방출 또는 대체 에너지원 필요. 9번째 이상현상, 가장 최근의 이상현상, 태양 뒤에서 일어난 일을 관찰하며 발견된 것. 9가지 이상현상, 각각 확률이 부여됨. 각각은 가능성이 낮지만 존재함. 이를 모두 곱하면 10경분의 1이 됨. 로에는 이 수치가 너무 작고 합리적 가능성을 훨씬 벗어난 만큼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사마의 아틀라스가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기술적 인공물이라는 것이다. 이상 현상들이 독립적인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물체에 연결된 특징이라는 것이다. 반론은 확률들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사마의 아틀라스가 특이한 화학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면 그 화학은 여러 특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니켈, 수분 함량, 극화 현상 모두 단일한 특이한 형성 시나리오에서 비롯될 수 있다. 확률을 곱할 수 없는 이유는 독립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어떤 형성 환경이 철없이 니켈을 생성하고 궤도를 황도면과 정렬시키며 와우 신호를 발사하는가? 오컴의 면도날은 단순한 설명을 선호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함은 단순히 가설을 세는 문제가 아니다. 가정을 세는 문제다. 자연 해성 가설은 특이한 화학 성분, 특이한 궤도, 특이한 시기, 특이한 구성, 특이한 방출, 모든 것이 특이하다고 가정한다. 인공 물체 가설은 단 한 가지를 가정한다. 지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지성은 존재한다. 우리가 그 증거다. 로에는 이를 위한 척도를 개발했다. 0부터 10까지의 로의 척도다. 0은 확실히 자연적임을, 10은 확실히 인공적임을 의미한다. 그는 사마의 아틀라스를 4로 평가했다. 중간점, 불확실하다.
자연 물체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상 현상이 있지만 증거로 삼기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 4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보를 울려라. 외계인이 왔다는 뜻이 아니다. 뭔가 이상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라는 뜻이다. 문제는 철저한 조사가 자원, 협조,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나사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고 천문대가 망원경 관측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음모론 때문이 아니라 과학계가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상 현상은 대개 오류이기 때문이다. 패러다임 전환보다 장비 오작동이 훨씬 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경분의 1의 확률이다. 어느 확률에서 선입견을 바꿔야 하는가? 비판은 실체적이어야 한다. 데이터에 실제로 부합하는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이 자연현상이니 아마도 자연적일 것이다 라는 말은 설명이 아니다. 기본 가정일 뿐이다. 기본 가정은 증거가 이를 뒤엎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9개의 증거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12월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이상 현상이 증가한다면 10건, 11건, 12건에 이르면 가장 보수적인 과학자조차 인공가설이 더 이상 변두리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상 현상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해성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든 과학은 진보합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식 대응 혹은 그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10월 21일 국제소행성 경보망 IAWN은 소행성 센터를 통해 편집자주를 발표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그들의 관측 캠페인에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IAWN이 항성간 물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유엔의 승인을 받아 2014년 설립되었으며 잠재적 위험 소행성 및 지구 근접 천체를 탐지 감시 특성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행성 방어입니다. 목표는 지구와 충돌 궤도에 있는 물체가 있을 경우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니마이 아틀라스는 충돌 위협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사와 ESA 모두 이 천체가 지구로부터 1.8 천문단위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IAWN이 경보를 발령했을까? 공식 설명은 혜성이 천체 측량과 궤도 예측에 독특한 난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공지는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혜성체는 길쭉한 형태를 띠며 코마와 꼬리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특징들이 중심점 측정을 핵의 실제 위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혜성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미래 궤도 예측도 불확실해진다. 사마이 아틀라스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천체의 경우 위치 측정에 작은 오차가 급속히 누적됩니다. IAW는 정확한 추적을 원합니다. 이는 미래 위협이 될 수 있는 혜성에 대한 표준 절차입니다. 그러나 사마이 아틀라스는 일반적인 의미의 근지구 천체가 아닙니다. 쌍곡선 궤도를 따라 이동 중이며 성간 공간에서 왔고 통과 중이며 떠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방문입니다. 위협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운동 에너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충돌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아비로브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위협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IAWN이 이를 관측 캠페인에 포함시킨 것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인정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우리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일 수 있기 때문에 감시할 가치가 있다는 인정이죠. 공지 시점이 중요하다. 10월 21일. 바로 태양 합일일이다. 지구 관측 시 사마이 아틀라스가 태양 바로 뒤로 이동해 가시성 공백이 극대화된 날이다. IAW는 지상 망원경이 더 이상 물체를 관측할 수 없게 된 우리가 눈이 멀었던 바로 그 순간에 공지를 발령했다. 이는 일상적인 관료적 타이밍이었을까 아니면 신호였을까?
행성 방어 커뮤니티 내 누군가가 이 이상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식적인 대응을 준비 중임을 암시하는 방식이었을까? 이 작전은 훈련 연습으로 묘사된다. IAW는 실제 표적을 활용해 협조 체계를 연습하고 통신 프로토콜을 테스트하며 관측 전략을 다듬는다. 이는 타당하다. 행성 방어는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한 와중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은 분야가 아니다. 훈련을 해야 한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훌륭한 훈련 대상이다. 빠르고 관측이 어렵다.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모두 선택할 만한 타당한 이유다. 하지만 동시에 위장 수단이기도 하다. IAWN이 사마이 아틀라스가 인공물일 가능성, 기동할 가능성, 소형 탐사선을 방출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 외계 우주선일 가능성 때문에 추적 중이라고 말하면 공포를 유발하고 조롱을 사게 될 테니 그들은 훈련 작전이라 말합니다. 해성의 천문 측정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표준 절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원을 배정하고 관측을 조정하며 지켜봅니다. 이 작전은 2025년 11월 말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사나이 아틀라스가 지구에서 가장 선명하게 관측될 수 있는 시기를 포함하는 2달간의 기간으로 상세 관측이 가능한 근접 거리입니다. 만약 이 물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궤도를 변경하거나 무언가를 방출한다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할 것입니다. IAWN이 지켜볼 것입니다. 이런 조용한 경계 태세에는 선례가 있다. 2017년 오우무아무아 사례가 그것이다. 오우무아무아가 추적 가능했던 몇 주 동안 많은 비공개 조율이 이루어졌다. 관측소들은 데이터를 공유했고 정부들은 브리핑을 받았으며 세티 연구진들은 자문을 제공했다. 이 모든 것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나이 아틀라스도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더 공식적이다. IAWN 캠페인은 이를 공식화합니다. 데이터 공유, 공동 대응, 필요시 단계적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단계적 대응이란 무엇일까요? 사마이 아틀라스가 인공물로 확인될 경우 어떤 절차가 적용될까요? 누가 결정을 내릴까요? 인류의 대변인은 누구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답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누군가는 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개입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IAW는 유엔의 후원을 받으며 운영됩니다. 이는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상황이 격화될 경우 유엔의 체계는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현재 IAWN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이 일이 해성과 천체 측량, 훈련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캠페인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즉 이를 승인한 관리자와 정책 이반자들은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비로브의 분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 현상들을 알고 있습니다. 행성 방어는 단순히 행성에 충돌하는 암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적 위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계 지적 생명체의 발견은 존재적 위협이 될 것입니다. 위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혼란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IAWN이 사마이 아틀라스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계는 합리적이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인공물일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 함의는 너무나 중대해서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유일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이 캠페인은 많은 데이터를 생성할 것이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자연 혜성처럼 행동한다면 데이터가 이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 IAW는 이번 작전이 성공적인 훈련이었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면, 즉 기체 배출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궤도가 이탈하거나 명백한 원인 없이 물체가 가속 감속 방향 전환을 보인다면 IAWN은 대응 수준을 격상시킬 것이다. 작전은 훈련에서 실제 대응으로 전환되며 모두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시나리오를 기다리며
서류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토콜들이 가동될 것이다. 우리는 이상한 순간에 처해 있다. 이 모호함은 의도된 것이다. 확약 없이 준비하고 공포 없이 경계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모호함은 해소될 것이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자연 혜성이라면 우리는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는 가장 불안한 이론 중 하나로 이어진다. 근일점은 우주선이 탐사선을 방출하기에 최적의 지점이다. 중력 우물 깊숙이 빠진 상태에서 고속으로 이동 중일 때 작은 물체에 가하는 속도 변화는 궤도 역학에 의해 증폭됩니다. 내행성, 즉 지구나 금성, 화성 쪽으로 무언가를 보내고 싶다면 근일점에서 약간의 힘만 가해 방출하면 태양의 중력이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수학적으로 우아하고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마이 아틀라스는 10월 29일 태양 뒤에 숨어 지구에서 관측 불가능한 상태로 근일점에 도달했는데, 바로 이때가 그러한 방출이 가장 효과적인 순간이었다. 아비로브는 이를 트로이 목마 시나리오라 부른다. 물체는 혜성처럼 보이고 멀리서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며 경보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내부에는 다른 무언가를 운반하고 있다. 특정 임무를 위해 설계된 소형 우주선, 계측기, 탐사선들이다. 모선은 쌍곡선 궤도로 태양계를 통과하며 단 한 번의 임무를 수행하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모선이 방출한 탐사선들은 남는다. 이들은 태양 주위, 행성 주위의 궤도에 진입해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모선이 향하는 곳으로 발견 사항을 전송할 수 있는 위치에 정착한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모선은 사라지고 탐사선들은 우리 태양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쉽게 탐지하기엔 너무 작고 개별 추적하기엔 너무 많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다. 먼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한 실용적인 임무 구조다. 모선 전체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다.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 고속으로 통과하며 가능한 한 많은 지도를 작성하고 관측을 지속할 수 있는 장비를 남겨둔다. 태양계 전체를 상세히 연구하려면 여러 관측 지점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된 장기 관측 장비들. 하나의 대형 물체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소형 물체대가 해낼 수 있다. 역행 궤도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행성들의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역행 궤도는 정찰에 이상적이다. 행성들이 궤도를 돌 때마다 여러 차례 조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간 다른 궤도 매개 변수를 가진 여러 탐사선을 방출한다면 내부 태양계를 완전히 커버하여 지속적인 관측을 보장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방출을 목격할 수 있을지 여부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근일점에서 무언가를 방출했다면 우리의 기기가 포착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 물체는 태양 뒤에 위치해 있었고 주체를 간신히 추적할 수 있었던 코로나 그래프만이 볼 수 있었다. 몇 미터 크기의 작은 탐사선조차 탐지 한계치 아래일 것이다. 모체로부터 충분히 멀어져 별개의 물체로 분해될 때까지 우리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갈릴러 프로젝트가 이를 찾고 있다.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로의 연구 계획은 천문 데이터에서 기술적 흔적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의 임무 중 하나는 하늘을 감시하며 비정상적인 물체를 찾는 것이다. 표준 목록에 맞지 않는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현재 3개의 관측소, 전천 카메라, 이상 현상을 표시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탐사선을 방출하고 그 탐사선들이 지구 근접 궤도로 진입한다면 갈릴러 프로젝트는 이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시나리오의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탐사선들은 이미 배치된 상태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발견되기 전인 수개월 전부터 태양계에 진입해 있었다. 2023년 중반 해왕성 궤도를 통과했다.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까지 2년 동안 외곽 태양계 내부에서 활동한 셈이다. 외곽 지역에 탐사선을 배치하고 카이퍼 벨트에 장비를 설치하며 근접 접근 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2025년 7월 사마이 아틀라스를 탐지했을 때 정찰 단계는 이미 완료되었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탐사선들은 이미 배치되었고 이미 위치에 있으며 이미 작동 중이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되길 원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주는 광활하다. 자동차 크기의 탐사선은 정확히 어디를 살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수십 년 동안 태양을 공전해도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미니 탐사선 아이디어는 편집증적으로 들리지만 작전상 타당하다. 항성 간 여행이 가능한 문명이라면 하나의 큰 임무를 하나의 항성으로 보내지 않는다. 수천 개의 작은 임무를 수천 개의 항성으로 보낸다. 병렬화하는 것이다. 지구는 흥미롭다. 우리는 물을 가졌다. 생명체를 가졌다. 기술을 가졌다. 만약 항성 간 탐사선이 우리의 신호를 감지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더 가까이 살펴보기 위해 무언가를 보낼 것이다. 유인 탐사선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처음에는. 너무 느리고 위험하다. 탐사선. 빠르고 저렴하며 소모품이다. 그리고 그 탐사선은 논리적인 임무 프로필을 따를 것이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바로 그 프로필에 정확히 부합한다. 크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330억 톤. 해성으로서는 엄청난 규모다. 하지만 모선이라면, 탑재물을 운반한다면, 우주에서 100만 년의 여정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면 크기가 커야 한다. 방사선 차폐, 연료 비축량, 수리 시스템 모두 질량을 증가시킨다. 우리의 최대 우주선도 이에 비하면 미미하다. 국제우주정거장은 450톤이다. 스타쉽은 연료 가득 채운 상태로 약 5,000톤이다. 330억 톤은 스타쉽 질량의 700만 배다. 이는 탐사선이 아니다. 도시이거나 공장이나 세대 우주선이다. 아니면 그냥 거대한 해성일 뿐이다. 파편이 없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성이 물질을 분출할 때 우리는 팽창하는 구름, 꼬리, 먼지 흔적, 분해의 증거를 목격한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런 현상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핵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조는 온전합니다. 붕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일점에서 태양열을 받는 물체라면 최소한 일부 분해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형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약한 얼음 결합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는 구조적 강도, 즉 금속, 복합 재료, 공학적 설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은폐된 측면이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인공물이라면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코마, 꼬리, 가스 방출 등 해성의 모든 특징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냥 어둡고 무기력한 물체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열 관리입니다. 내부가 따뜻하거나 열을 발생시키는 능동 시스템이 있다면 그 열은 어딘가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코마가 냉각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코마가 위장이 아니라 신호라는 점입니다. 가시성을 확보하고 존재를 알리는 수단이다. W와 바. 신호가 그 선언이었을 수 있다. 코마는 그 선언의 연장이다. 그들은 숨지 않는다. 오히려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12월이 이를 검증할 것이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탐사선을 방출했고 그 탐사선이 지구 근접 궤도에 진입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갈릴러 프로젝트가 주시할 것이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도 주시할 것이다. 탐지의 어려움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만 본다. 패턴에 맞지 않는 잡음과 이상 현상을 걸러낸다. 트로이 목마 이론은 불편하다. 동의 없이 관찰당하고 표본처럼 연구된다는 뜻이다. 취약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불편함이 이론을 무시할 이유는 아니다. 데이터에 부합한다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천문학계는 사마이 아틀라스 문제로 분열되었고 그 균열은 깊다.
한쪽에는 동료 대다수가 입을 다물고 있는 주장을 기꺼이 하는 하버드 교수 아비 로브가 있다. 다른 쪽에는 주류 학계, 동료 심사자, 연구비, 위원회, 자금과 종신 재직권, 출판을 좌우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는 점점 늘어나는 과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조용히 의문을 품고 이상 현상을 목격하며 뭔가 이상함을 인지하지만 직업적 위험이 너무 커서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다. 로브는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번개바디로 만들었다. 2017년 오우무아무아가 지나갈 때 그는 이것이 인공물일 수 있으며 라이트 세일일 수 있으며 기술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에 관한 논문을 썼다. 책도 썼다. TV, 라디오, 팟캐스트 등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갔다. 기성학계는 이를 싫어했다. 그들은 그가 헤드라인을 쫓고 엄밀함을 저버리며 증거보다 추측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음모론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 비판 중 일부는 타당하다. 로는 도발적이다. 그는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한다. 자연적인가, 인공적인가, 해성인가, 우주선인가. 그는 동료 심사를 우회하고 자신의 주장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이는 과학적 논쟁이 학술지에서 이루어져야지 조 로건 쇼 같은 곳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동료들을 자극한다. 그러나 일부 비판은 방법론이 아닌 메시지에 관한 것이다. 주류 학계는 외계인에 대해 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이 폐쇄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분야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지녔기 때문이다. UFO, 고대 우주인, 미스터리 서클.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간 신뢰성을 쌓으며 그런 잡음과 거리를 두려 노력해왔다. 로가 세마의 아틀라스가 우주선일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는 주류 학계가 애써 닫아놓은 문을 다시 열어젖히는 셈이며 그들은 그를 원망한다. 테크노 시그니처 연구에 익숙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천문학자 제이슨 라이트는 로의 접근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평해왔다. 라이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로의 주장을 꼼꼼히 분석한다. 그는 인공적 가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로가 데이터에 부합하는 자연적 설명을 무시하고 결론으로 성급히 도약하며 특이 사례만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불확실성을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라이트는 로가 진실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라이트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 저명한 천문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좌절감은 현실이다. 로가 외계 기술을 암시하는 논문을 발표하자 갑자기 성간, 천체를 연구하는 모든 천문학자들이 기자들에게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취해야만 했다. 로의 추측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했다. 대부분은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한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자연적 현상이다 라거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전문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안전한 발언이다. 하지만 동시에 모호하고 확답을 회피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지구상 최고 부자이자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다. 그는 기존 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일들을 해내며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이다. 머스크는 우주, 실존적 위험, 인류 미래에 관한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왔다. 산하의 아틀라스가 뉴스에 등장하고 로가 조 로건 쇼에 출연했을 때 머스크는 주목했다. 그는 엑스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다.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으며 나사의 침묵이 의심스럽고 이 이상 현상들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수백만 팔로워에게 확산시켰다. 주류 학계도 이를 싫어한다. 천문학자가 아닌 일론 머스크가 의견을 내고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의 의견이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대중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가 뢰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변방의 추측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머스크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데이터는 이상하다. 나사의 침묵은 이상하다. 천문학계가 인공위성 가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꺼리는 태도도 이상하다. 머스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계 과학의 관행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이 분열은 단순히 로에 대해 나머지 모두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이 이상 현상을 어떻게 다루는지, 패러다임을 도전하는 가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의주의와 개방성을 어떻게 균형 잡는지라는 더 깊은 질문이다. 과학은 스스로를 교정해야 한다. 증거가 합의된 견해와 어긋날 때 합의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매 단계마다 저항에 부딪힌다. 토머스 쿤이 이를 논한 바 있다. 패러다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과학자들도 인간이다. 그들은 오래된 틀에 투자했고 틀릴 수도 있는 가정에 기반해 경력을 쌓았다. 로는 문제를 강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는 동료 평가와 합의 형성의 느린 과정을 기다리기를 거부한다. 그는 논쟁을 대중에게, 정책 이반자들에게 귀 기울여 줄 모든 이에게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효과는 있다. 그러나 기성체제가 자연주의적 설명에 더욱 집착하며 로를 선정주의자로 몰아가는 점에서 역효과도 낳고 있다. 진실은 아마도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로가 완전히 옳지는 않다. 그의 확률 계산 일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완전히 틀리지도 않다. 이상 현상은 실제한다. 질문들은 정당하다. 주류 과학계가 이러한 질문들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 과정의 실패다. 여기에는 세대적 요소가 작용한다. 로는 정년 보장된 고위 연구자로 재정적 안정을 누린다. 그는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있다. 젊은 과학자들, 박사 후 연구원과 조교수들은 외계인 가설과 연관될 여유가 없다. 그것은 경력 자살이다. 이 시스템은 추측을 처벌하고 신중함을 보상한다. 로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에 연방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세티의 전파 신호 수십만이 아니라 이상 현상을 보이는 물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그는 대중이 이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문지기들, 나사 예산을 배분하는 위원회들, 어떤 제안이 자금을 지원받을지 결정하는 동료 평가자들은 이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탐사에 투자하지 못한다. 그러다 사마이 아틀라스 같은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머스크의 개입이 이를 바꿀 수 있다. 스페이스X가 관심을 가지기로 결정하고 머스크가 사마이 아틀라스 관측에 자원을 할당한다면 그는 학계의 관문 지킴이들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 민간 자금은 판도를 바꾼다. 내전은 계속될 것이다. 로는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회의론자들은 계속 저항할 것이다. 머스크는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12월이 중요해질 것이다. 새로운 관측 자료가 들어오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은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상 현상이 해결된다면 로의 주장이 틀렸음이 증명되고 기존 학계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 현상이 지속된다면 로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되고 기존 학계는 왜 그렇게 강력히 저항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내전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11월 11일, 그 천체가 다시 돌아온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새벽 하늘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태양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마침내 지상 망원경에 다시 포착될 것이다. 한 달간의 눈부심 속에서 관측이 재개된다. 분광학, 광도계, 천체 측량. 우리가 가진 모든 장비가 이 물체를 향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해를 정교화하며 해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11월 11일은 절정이 아니다. 마지막 막의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순간, 이 물체가 실제로 무엇인지 밝혀지는 시점은 12월 19일이다. 12월 19일은 지구에 가장 근접하는 날이다. 1.8 천문 단위, 2억 6,900만 킬로미터.
지구 기준으로는 먼 거리다. 세마이 아틀라스는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을 것이다. 최소 8인치 구경의 망원경이 필요하며 아마도 그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는 없다. 각도 크기가 최대화되고 빛의 이동 시간이 최소화됩니다. 고해상도 데이터를 얻고 표면 특징, 구성 변화, 구조적 세부 사항을 관측하여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면 12월 19일이 결정적입니다. 관측 조건이 유리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새벽 하늘에 떠오르며 태양과 거리가 멀어 태양빛 반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관측소들이 선명한 관측 기회를 얻을 것이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할 것이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관측할 것이다. 칠레, 하와이, 오스트레일리아 등 맑은 하늘과 우수한 장비를 갖춘 지상 관측 시설들이 모두 관측에 나설 것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될 것이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자연 혜성이라면 12월이 그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화학적 특성이 설명될 것이다. 밝기는 예상 곡선을 따를 것이다. 가속도는 가스 방출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일치할 것이다. 이상 현상은 오해, 측정 오류, 불완전한 모델로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성간 혜성에 대해 흥미로운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논문들이 작성되고 경력이 발전하며 분야는 진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연적이지 않다면 12월은 그것도 보여줄 것이다. 가속도는 가스 방출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화학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이상,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천체는 무언가를 할 것이다. 사소하고 미묘하지만 태양열에 대한 수동적 반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궤도 수정, 회전 변화, 알려진 어떤 분자 전이에도 맞지 않는 방출.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절대적 확신은 아니더라도 논의의 방향이 바뀔 만큼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세마이 아틀라스가 인공물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라질 것이다. 대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을 것이다. IAWN 캠페인은 1월 내내 진행된다. 2달간의 협동 관측이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예상 궤도에서 이탈하거나 기체 배출로 인한 비중력적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체계적 편차가 천측 측정에서 드러난다면 이 캠페인이 포착할 것이다. 정밀도는 높다. 오차 범위는 작다. 조종,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눈에 띌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만약 IAWN이 통제된 비행의 증거를 포착한다면 프로토콜이 가동된다. 격상, 브리핑, 천문학 부서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쯤이면 하이라이즈, 하이라이스 이미지가 공개될 수도 있다. 나사가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정부 셧다운은 결국 끝날 테니.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마침내 공개될 때 허블보다 3배나 높은 해상도로 3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본 스리마이 아틀라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얻게 될 것이다. 표면이 얼음과 암석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해성가설을 뒷받침한다. 표면이 매끄럽고 금속성이며 기하학적인 모양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론은 지켜볼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듯이. 갈릴러 프로젝트 관측소들은 활동하며 특이한 것, 방출된 탐사선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탐색할 것이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근일점에서 미니 탐사선을 방출했다면, 그 탐사선들이 지금 지구 근처 궤도에 있다면 12월이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는 시기다.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체들은 작고 희미하며 빠를 것이다. 하지만 론은 노력 중이다. 그는 그 가능성에 자원을 걸고 있다. 대중도 지켜볼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학술 천문학의 경계를 벗어났다. 소셜미디어에, 주류 뉴스에, 식탁 위 대화 속에 있다.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투명성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나사가 영원히 침묵할 수는 없다. ESA도 영원히 침묵할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엔가 누군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연 혜성이라고 발표한다면 사람들은 대체로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어떤 내용이든 발표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12월 19일은 또한 시간에 관한 날이기도 하다. 가장 근접한 접근 이후 사마이 아틀라스는 긴 이탈을 시작한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관측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천체는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2026년 3월 목성 궤도를 가로지르며 다시 희미해지면 결국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사라져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몇 년 뒤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소행성과는 다르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단 한 번뿐이다. 지금부터 3월까지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영원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다. 관측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절박함이 과학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회의론자들조차도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무엇이든 그것은 희귀하고 가치 있으며 우리가 할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12월 관측은 예측을 검증할 기회이기도 하다. 론은 예측을 해왔다. 그는 가속도가 지속되어야 하며 니켈 방출이 계속되어야 하며 푸른 빛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연적 설명 역시 예측을 제시한다. 해성 가설은 가속도가 감소해야 하며 니켈 방출은 사라져야 하고 색상은 다시 붉은색이나 회색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12월이 어떤 예측이 맞는지 알려줄 것이다. 정치적 차원도 존재한다. 12월에 이상 현상이 확인된다면 정부들은 조용히 대응하겠지만 분명히 대응할 것이다. 정보기관들은 보고를 받을 것이다. 군사지휘부는 위협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IAWN이 운영하는 UN 프레임워크가 가동될 것이다. 이를 위한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다. 수십 년 전에 작성된 비상 계획들입니다. 그 계획들은 한 번도 시험된 적이 없습니다. 12월이 그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차원도 있습니다. 만약 사나이 아틀라스가 인공물이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진술은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능이 보편적이며 생명이 퍼져나간다고 가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지식과 다릅니다. 12월이 우리에게 지식을 선사한다면 지구가 아닌 곳에 지능이 존재하며 무언가를 만들고 탐험하며 이곳에 왔음을 확인한다면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종교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고 철학은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는 인류가 중심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심오할 것입니다. 완전히 소화하는 데는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12월 데이터와 함께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사라이 아틀라스가 무엇인지 모른다. 증거와 이상현상, 양측의 농어를 제시했다. 공정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편향되어 있다. 그것이 인공물이었으면 한다. 외계인을 원해서도 어떤 의도가 있어서도 아니다. 그 반대는 지루하기 때문이다. 우주는 대부분 공허하고 지능은 희귀하며 우리는 홀로 있다는 반대다. 나는 우주가 그보다 더 흥미롭기를 바란다. 다른 존재들이 있기를 바란다. 인류의 이야기에 그들을 만나는 장이 포함되길 바란다. 그리고 9가지 이상 현상과 10경분의 1 확률을 지닌 사나이 아틀라스는 내 생애 동안 우주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선사할지도 모른다는 가장 큰 기회다. 12월 19일은 오늘로부터 46일 후다. 진실을 알기까지 46일 남았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해성인지 다른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46일. 인류가 우리가 혼자인지 아니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발견할 때까지 46일. 긴 시간이 아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음을 준비하기엔 간신히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이며 우리는 이를 활용할 것이다. 망원경이 관측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분석할 것입니다. 대중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사나이 아틀라스가 지구로부터 1.8 AU 천문단위 이내로 지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인류가 의식을 갖게 된 이래로 우리를 정의해온 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인가? 그 답은 어떤 형태로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주는 광활합니다. 신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신비 중 하나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바로 그 신비이며, 우리는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지 마세요. 이것은 역사이며 여러분은 그 일부입니다. 항상 그렇듯 제가 공유하는 내용은 최신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 천문학자가 아니며 제 해석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항상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여러 출처를 확인하며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다음에 뵐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좋은 밤 되세요.